며칠 후 장무기 일행은 원나라 황성대도에 도착했다. 대도는 여러 나라의 사신들과 무역을 하러 드나드는 상인들로 넘쳐나는 큰 도시였다. 네 사람은 도성 서문 쪽에 있는 어느 객점을 찾아 투숙했다. 그들은 돈 많은 장사꾼으로 변장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일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도의 관광 명소였던 만안사가 반년 전부터 서역 지방에서 온 라마승들 때문에 일반인들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제의 칙명으로 그 라마승들에게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허락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사납고 거친 라마승들이 무서워 더욱 일반인들은 만안사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다고 했다. 일행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객점에서 쉬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자 아소를 제외한 세 사람은 살그머니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만안사로 향했다. 만안사는 4층 누각 건물이었다. 그리고 절간 뒤편으로 거대한 13층 보탑이 높이 세워져 있었다. 장무기와 양소 그리고 위일소는 빠른 경공신법으로 만안사 안에 침입했다. 그들은 13층 보탑 꼭대기로 올라가서 절간 내부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고 보탑 쪽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보탑 부근에 접근하자 경비들이 층층마다 순찰을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탑 아래에도 30명이나 되는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장무기 일행은 굳이 보탑에서 절간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보탑 안에 6대 문파 고수들이 감금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행은 일단 만안사에서 철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대 문파 고수들이 어디 감금되었는지 위치를 파악했으니 오늘 만안사에 침입한 목적은 모두 달성한 셈이었다. 이제는 사람들을 모아 어떻게 하면 6대 문파 고수들을 구출할 것인지 의논할 차례였다. 의견을 모은 일행이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 막 빠져나가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보탑 6층에서 불빛이 비치더니 8,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일행은 다시 몸을 숨기고 가만히 그들이 뭘 하는지 지켜봤다. 6층에서 비치던 불빛이 천천히 아래층으로 이동해 갔다. 이윽고 맨 아래층에 도달하자 탑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 그러고는 만안사 절간 후전 쪽으로 이동했다. 장무기 일행은 어둠 속에 숨어서 가만히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만안사 뒤뜰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대웅전이었다. 대웅전 앞에 이르자 끌려가던 사람이 주변을 돌아보는 듯 고개를 돌렸다. 장무기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흠칫 놀랐다. 그 사람은 바로 곤륜파 장문인 철금선생 하태충이었다. 하태충이 여러 사람 손에 이끌려 대웅전으로 들어가자 장무기 일행은 조용히 대웅전 바깥에 납작 엎드려 창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틀이 워낙 좁아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또렷하게 들렸다. 이곳의 규칙은 잘 알고 있겠지? 항복할 텐가? 아니면 싸울 텐가? 낯선 사내의 얼음같이 싸늘한 물음에 하태충이 고함을 치며 외쳤다. 내 10손가락을 모조리 끊어도 항복은 안 할 거다. 그러자 낯선 사내의 비웃음 섞인 말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네가 우리 편 세 사람을 이긴다면 즉시 석방에 보내주겠다. 하지만 졌을 때는 손가락 1개를 끊고 다시 한 달 동안 감금시켰다가 또다시 항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을 것이다. 그러자 하태충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손가락 2개를 끊긴 처지에 하나쯤 더 잃는다고 대수로울 게 뭐 있겠느냐? 어서 칼이나 다오. 그러자 낯선 사내가 웃으며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칼을 갖다 주라고 명했다. 그러고는 마카바스라는 라마승에게 먼저 하태충과 겨뤄보라고 시켰다. 장무기는 손가락 끝에 내공을 모으고 살그머니 창문을 쳐들어 소리 안 나게 틈새를 좀 더 벌려놓았다. 하태충이 손에 목검을 한 자루 들고 서 있었는데 칼 끄트머리를 헝겊으로 감싸서 뭉툭하게 만든 것이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대편 라마승은 서슬이 시퍼렇게 날선 강철 궤도를 들고 있었다. 하태충이 벼랑간 고함을 치며 라마승에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방전을 엿보고 있던 장무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태충의 검법은 여전히 정교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검 끝에 전혀 힘이 실려있지 않았다. 거기다 호흡도 고르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폼이 마치 내력을 모조리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래도 하태충은 곤륜파의 장문인이었다. 라마승과 50여 초를 겨루어 끝내 승리를 쟁취했다.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카바스, 물러나라. 오나르, 다음은 네 차례다. 장무기가 호통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런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현명이로 가운데 한 사람인 녹장객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민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장무기가 그들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 벼랑간 하태충의 기압이 터져나왔다. 그와 동시에 조민의 오른발도 바닥을 쿵 소리가 나도록 세차게 굴렀다. 오나르가 또 패배한 것이다. 녹장객이 다시 말했다. 오나르, 물러서라. 해린보우, 네 차례다. 하태충의 호흡이 무거웠다. 연속해서 두 사람과 싸우느라 기력을 모두 소진한 듯했다. 결국 하태충은 세 번째 싸움에서 패하고 그 자리에서 왼손 무명지가 잘렸다. 하태충을 대웅전으로 끌고 왔던 사람들이 하태충의 잘린 손가락에 약을 바른 후 헝겊으로 상처를 싸매주었다. 하태충은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치료를 받는 동안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이윽고 그들은 하태충을 다시 보탑으로 데려갔다. 하태충이 대웅전 밖으로 끌려나가자 조민이 말했다. 골륜파의 건법이 과연 대단하군. 조금 전 그 사람이 마카바스를 찌른 마지막 1초는 이렇게 하는 것이었나? 조민은 대웅전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더니 목검을 들고 하태충이 구사한 건법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제야 장무기는 조민의 속셈을 꿰뚫어 보았다. 조민은 납치한 6대 문파 고수들을 이곳에 가둬놓고 약물로 저들의 공력을 억제시킨 다음 조정에 귀순하도록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쉽게 굴복하지 않는 6대 문파 고수들을 이용해 무공초식을 훔쳐배우고 있었다. 실로 지독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으며 기상천외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계략이었다. 조민이 좀 전에 하태충이 사용했던 검초들을 연습하다 막히는 부분이 생기자 고두타라는 사람을 불러 가르침을 청했다. 고두타는 갈색 머리털을 어깨까지 늘어뜨린 장발의 거한이었다. 그는 얼굴이 온통 칼자국 투성이라 본래 모습이 어땠는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고두타는 말 한마디 없이 몸짓으로 조민에게 좀 전에 하태충이 보여줬던 검법을 가르쳐 주었다. 고두타의 기막힌 솜씨를 보면서 창문 바깥에서 엿보던 장무기는 속으로 감탄했다. 고두타의 가르침이 끝나자 조민이 부하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다. 가서 공동파 당물량을 데려오너라. 얼마 안 있어 당물량이 대웅전에 끌려왔다. 녹장객은 또 세 사람을 차례차례 내보내 당물량과 초식을 겨루게 했다. 결국 당물량 역시 세 번째 판에서 패하고 손가락 한 개를 끊기고 말았다. 당물량이 감금장소로 다시 끌려간 후 조민은 녹장객의 지도를 받아가며 공동파 장법 초식을 연습했다. 공동파 장법 연습을 끝낸 조민이 또 명령을 내렸다. 멸절 비구니를 데려오너라. 그러자 수하 한 명이 멸절 사태가 닷새째 곡기를 끊고 조민의 명을 받들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자 조민은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주지학을 데려오라고 했다. 창문 바깥에서 사태를 지켜보던 장무기는 주지학을 끌고 오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잠시 후 주지학이 대웅전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 이윽고 녹장객은 주지학에게 항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었으나 주지학은 고개만 가로저었을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주지학은 조민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는 멸절 사태의 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조민은 그런 주지학에게 고두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대사님의 흉측한 얼굴처럼 네 얼굴에도 칼자국을 20개쯤 그어주마. 그러고도 네가 도도할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 그러곤 손을 휘둘렀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하들이 주지학의 등 뒤에서 양팔을 꽉 움켜잡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주지학의 두 눈에 눈물이 맺히고 두려움에 온몸이 떨리는 모습이 보였다. 조민은 조용히 의창검을 뽑아들고 주지학에게 물었다. 두려우냐? 조민의 웃음 띤 물음에 주지학도 더는 완강히 뻗대지 못하고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좋아, 그럼 항복하는 거지. 그러자 주지학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항복 못한다. 어서 날 죽여라. 그러자 조민이 웃으며 말했다. 난 아직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 몸이야. 그저 네 낚아죽이나 좀 찢어놓을 수 있을 뿐이지. 그러고는 의창검을 천천히 주지학의 얼굴로 가져갔다. 바로 그때 땡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웅전 바깥에서 날아든 물체 하나가 의창검에 칼날을 쳐 주지학의 얼굴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와 동시에 창틀이 박살나며 그림자 하나가 허공으로 날듯이 뛰어들어왔다. 주지약을 잡고 있던 조민의 부하들은 앗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튕겨 날아갔다. 장무기는 그대로 왼팔로 주지약을 감싸 안았다. 장무기가 막 주지약을 안아들고 몸을 빼려고 할 때 어느새 다가왔는지 녹장객이 장무기를 향해 현명신장을 날렸다. 장무기도 지지 않고 오른손으로 녹장객의 현명신장을 맞받아쳤다. 그러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맞부딪힌 두 사람은 제각각 두 걸음씩 밀려났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제야 조민도 주지약도 장무기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리고 잠시 후 양소와 위일소 역시 몸을 날려 대웅전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장무기의 좌우 양편에 서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적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처음에는 조민의 부하들도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지만 쳐들어온 적들이 고작 셋밖에 안 되는 것을 보고는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다. 조민의 부하들은 대웅전 안팎을 지키고 있던 호위무사들이 여기저기서 휘파람으로 호응하는 소리를 듣고는 외부에 적이 더 없음을 확신했다. 그들은 즉시 앞뒤 문을 틀어막은 채 조용히 조민의 명을 기다렸다. 조민은 자기 의천검을 튕겨낸 물건을 바라봤다. 그것은 자기가 장무기한테 선물로 준 황금합이었다. 그 황금합은 조금 전 의천검 칼날에 부딪히는 바람에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었다. 조민이 심통난 표정으로 자기가 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버린 것이냐고 장무기에게 따지듯 물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급한 마음에 품속에서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던진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고는 조용히 황금합을 주워다 다시 품속에 넣으며 좋은 대장장이에게 부탁해 원상복구 시켜놓겠다고 말했다. 조민은 활짝 웃으며 물었다. 그럼 저 합을 줄곧 몸에 지니고 다녔단 말인가요? 그런 조민의 모습을 보고 주지약은 속으로 깜짝 놀랐다. 저 마녀가 그에게 마음이 있구나. 조민은 명령하듯 장무기 일행에게 말했다. 됐으니 당신들은 이만 돌아가세요. 장무기는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 조민이 보내주겠다고 하니 다소 안심이 되었다. 그는 주변을 한 차례 휩쓸어 보고 나서 조민에게 작별을 고하고 주지약의 손목을 잡고 돌아섰다. 그런데 그때 조민이 멈추라고 싸늘한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들 셋이 떠나는 것은 말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주지약은 데리고 가면 안 되죠. 장무기는 주지약을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조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조민은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현명이로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현명이로 가운데 한 사람인 학피롱이 한 걸음 나서며 말했다. 장교주, 당신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소? 장무기는 학피롱의 목소리를 듣자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학피롱은 어린 시절 장무기에게 현명신장을 날려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다. 그런데 그런 학피롱이 자기 앞을 가로막고 나서자 화를 참기 힘들었던 장무기는 버럭 고함을 치며 학피롱에게 일장을 날렸다. 그 모습을 보고 조민 옆에 있던 녹장객도 장무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렇게 현명이로 두 사람과 장무기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 현명이로는 몇 달 전 무당산에서처럼 각자 양쪽에서 한 손으로 장무기를 공격했다. 그러면 장무기가 저번처럼 양손으로 각자 한 손씩 막을 테니 그때 남는 손으로 공격하면 되겠다 싶었다. 그러나 한 번 당한 수에 또 당할 만큼 장무기는 멍청하지 않았다. 장무기는 저번처럼 내력 대 내력으로 맞받아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건곤대 나의 신공으로 상대방의 손바닥에 자기 손바닥을 맞부딪힌 상태에서 상대방이 남은 손으로 일격을 날려오자 양 팔꿈치가 축 처져 밑으로 내리면서 몸을 살짝 뒤로 뺐다. 놀란 현명이로가 손바닥을 떼려고 했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손바닥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현명이로의 귓가를 때리는 엄청난 충격음이 울렸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미처 깨닫지도 못했다. 좀 전 공격을 가하던 학피롱의 왼 손바닥이 어떻게 된 노릇인지 사형인 녹장객의 오른 손바닥을 정면으로 후려친 것이다. 현명이로는 같은 스승에게 무공을 전수받아 똑같은 장법을 구사했으며 내공 수위 또한 엇비슷했다. 그런 무시무시한 두 사람의 현명신장이 맞부딪혔으니 두 사람의 양팔이 당장 으스러질 것처럼 아팠고 뼛속까지 쑤셔댔다. 무공 실력이 뛰어난 현명이로도 좀 전에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공격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학피롱이 붉은 피를 토해내며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이 비틀거렸고 녹장객 역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 채 피가 나도록 입술을 악물고 서 있는 게 고작이었다. 조민의 부하들 가운데 최정상급 고수인 현명이로가 위기에 처하자 조민 진영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장무기와 현명이로의 싸움을 지켜보던 양소와 위일소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무당산에서 현명이로가 장무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실력차가 벌어진다는 것이 뜻밖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내 해답을 찾았다. 장무기는 무당산에서 몇 달 머무는 동안 유대암과 을리정을 치료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장산봉에게 무학의 오묘한 도리를 배웠다. 기존에 익혔던 구양신공과 건곤대 나이신공에 무당파의무공이 집대성된 태극권과 태극권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들을 무학의 대종사요,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무당파 창시자 장산봉의 가르침 아래 하나로 융합했으니 실력이 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장무기와 겨뤄 참패한 현명이로가 일제히 기합소리를 지르더니 동시에 병기를 뽑아들었다. 녹장객은 머리 부분이 작살처럼 갈라져 사슴뿔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팡이를 꺼냈다. 그리고 학피롱은 양손에 쌍피를 들었는데 붓끝이 두루미 부리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웠다. 현명이로는 조민을 수행한 지 오래되었지만 조민조차 이들이 병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사실 녹장객과 학피롱이란 벼로는 이들이 쓰는 병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현명신장을 익힌 이후 현명이로는 무기를 사용해야 할 만큼 강한 적과 싸운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장무기를 만나 다시 무기를 손에 들게 된 것이다. 현명이로의 공격은 하나같이 매섭고 악랄하기 그지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피롱이 중상을 입어 공격이 중간중간 끊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무기가 맨손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때 조민이 손뼉을 3차례 쳤다. 그러자 조민 뒤에 있던 부하들이 일제히 양소와 위일소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2명은 병기를 뽑아 주지학을 꼼짝 못하게 제압했다. 현명이로에게 발목을 잡힌 장무기는 마음만 다급할 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사실 장무기와 양소 그리고 위일소가 이곳을 빠져나가겠다고 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주지학까지 구해서 나가는 것은 아예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때 조민이 모두 멈추라고 외쳤다. 그러자 조민의 부하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조민은 장무기를 보며 대체 주지학이 뭔데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혹시 주지학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답했다. 그 말에 조민은 마음에 둔 상대도 아니니 얼굴에 흉터 좀 생긴다고 당신과 별 상관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 그 말을 하기 무섭게 조민이 현명이로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녹장객과 학피롱이 병기를 들고 주지학 앞에 섰다. 뒤이어 날카로운 단도를 잡은 사내가 주지학의 뺨에 칼끝을 겨누었다. 바로 그때 위일소가 큰 소리로 웃어 젖혔다. 그러더니 양손을 불쑥 내밀어 손바닥 한복판에 침을 퇴뱉고는 자기 신발 바닥에 2~3번 쓱 문질렀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푸른 그림자가 조민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조민은 자기 두 뺨을 누군가 더듬고 지나간 느낌을 받았다. 흘낏 위일소 쪽을 보았더니 그는 어느새 제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양손에는 언제 누구의 허리춤에서 끄집어냈는지 단도 2자루가 들려 있었다. 조민은 자신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았지만 손으로 직접 뺨을 더듬어 보지 못하고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닦아냈다. 아니나 다를까 시꺼멓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묻어났다. 조민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왔다. 그때 위일소의 음성이 귀청을 때렸다. 조낭자, 그대가 주소저의 얼굴에 칼자국을 1개 그어놓으면 나는 당신 얼굴에 칼자국 2개를 그을 것이오. 당신이 2개를 그으면 4개를 그어놓을 테고 주소저의 손가락 1개를 끊으면 그대의 손가락 2개를 끊어놓겠소. 그러고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저 퍽 하는 소리가 2번 메아리치며 2자루 단도가 번개같이 날아가 기둥에 깊숙이 꽂혔다. 뒤이어 대웅전 바깥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울렸다. 위일소의 경공신법에는 장무기도 혀를 내둘렀다. 장거리를 달리는 것이라면 월등히 내력이 높은 자신이 이기겠지만
면적이 좁은 공간에서는 장무기라도 위일소의 경공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었다. 장무기는 조민 앞에 몸을 굽혀 인사를 했다. 조낭자, 오늘 여러모로 언짢게 해드렸소. 그럼 이만 실례하리다. 그러고는 양소의 손을 잡아 끌고 대웅전을 나섰다. 장무기는 위일소가 강하게 엄포를 놨으니 조민이 주지약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턱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조민은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들끓어 올랐지만 그들을 가로막으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